오늘은 이제 종교로서의 자본주의 3강 이제 그 두 번째 책, 지난주까지는 신이 된 시장, 하비 콕스의 그 신이 된 시장과 이제 종교로서의 자본주의라는 강좌 전체 주제에 대해서 좀 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책, 이제 이 강좌 자체가 이제 종교로서의 자본주의고, 또 그 강좌 타이틀이 시장, 노동, 금융으로 살펴보는 현대 자본주의와 신학의 만남이라는 타이틀인데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관한 책을 첫 번째 1, 2강에서 우리가 봤고, 세 번째는 이제 노동에 대해서, 세 번째, 네 번째는 노동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뭐 많은 책들이 노동에 관한 신학, 국내에서 나온 책들도 있고, 국내 연구자들이 논문도 많이 있지만, 저도 박사 논문을 이제 노동사회로 썼지만, 그래도 어쨌든, 좀 이제 현재 많이 이렇게 출판계에서 이렇게 많이 읽히고 알려져 있는 책이 이제 미로슬라프 볼프라고 하는 유명한 그 크로아티아 출신의 미국 신학자인 이분의 이제 책, 91년에 나온 일과 성령이라는 책. 원제는 성령 안에서 일이라는 제목인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일과 성령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살펴보면서 현대 신학과 현대 자본주의와 신학의 만남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사람은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이제 크로아티아 출신, 아까 말했듯이 지금 크로아티아지만 이분이 살아있을 때 크로아티아가 아니라 그때는 유고슬라비아 연방이었겠죠. 그 나라가 이제 해체됐잖아요. 여러 나라, 슬로베니아, 뭐 크로아티아, 뭐 또 어디죠? 또 그냥 유고 있고 또 뭐 몇 개의 나라로 해도 벨루시아, 뭐 여러 나라로 아는지 모르겠는데,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유고슬라비아를 잘 알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이제 농구 강국이었어요.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출신들이, 유고슬라비아가 이제 뭐 올림픽 같은 데서 이제 그 드림팀하고 막 붙고 그럴 정도로 유명한 사람, 이제 토니 쿠코치 이런 이제 예전에 NBA 드림팀에 합류했던. 그리고 지금 그런 말들을 해요. NBA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유고 연방이 해체되지 않고, 그 유고 연방에 지금 유고 연방에서 갈라져 나온 나라 출신들이 NBA에 되게 많거든요. 루카 돈치치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제일 유명한 저기 누구야, 니콜라이 요키치라고 있어요. 센터인데 포인트 가드보다 패스를 더 잘하는. 그리고 루카 돈치치라고 이제 아직 20살 조금 넘었는데 뭐 NBA를 거의 씹어먹고 있는. 그리고 이 최근 올림픽에서도 4강까지 이제 슬로베니아를 끌어올렸던 아주 유명한. 이런 친구들이 다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속해 있던 나라들의 출신들인데, 이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해체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NBA 미국 팀도 못 이길 거라고. 왜냐하면 여기 출신들이 지금 NBA를 거의 지금 씹어먹고 있는 그런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는 굉장히 유명하죠. 코소보 인종학살도 있었고, 그 내전이 이제 해체하고 이런 과정에서 내전도 엄청나게 겪었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사적 아픔들을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이제 이 사람의 이력을 좀 소개를, 이력까지는 아니고 노동 연구 중심으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네 번째로 소개되는 연구물이에요, 이 책 자체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세 개의 연구물이 노동에 관한 논문과 번역 노트, 그리고 이제 책이 먼저 있었어요. 이 볼프라는 사람은 86년에 이제 크로아티아 출신이지만 그 윌겐 몰트만, 세계적인 신학자, 독일에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한 명이죠. 그 윌겐 한국 민중신학과도 교류가 많았던 분이고, 한국에도 자주 오는 분입니다. 한신대하고도 인연이 아주 깊고, 왜냐하면 그분 제자도 있고, 그러니까 튜빙겐 대학 명예교수신데, 이 윌겐 몰트만의 지도 아래 박사 논문을 이제 제출을 해요. 이제 노동에 관한. 그리고 그걸 이제 그 박사 논문을 요약해서 먼저 논문을 한 편 쓰는데, 그게 이제 노동과 은사. 사실 이제 이 책의 뭐라고 해야 되나, 원형과도 같은 책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노동과 은사랑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카리스마라는, 은사라는 개념으로 노동을 해석하는 이제 성경론적 노동 신학을 전개하는데, 그 어떤 맹아적 형태가 다 이미 박사 논문에서 이미 압축이 돼 있어요. 그 박사 논문을 요약해서 발표한 그 노동과 은사, 노동의 신학에 관하여라는 논문이 처음에 이제 국내에 소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신학 사상의 89년에, 제가 추정하기로 아마 강원돈 교수님이 아마 그 한국신학연구소에 계실 때, 아마 아니면 거의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때쯤 그런 어떤 관계로 아마 번역되지 않았을까. 제가 학교 다닐 때 강원돈 교수님께 수업을 들을 때도 이 책을 이제 읽으라고 하셨었던 기억이 있어서 아는데, 어쨌든 그 논문이 먼저 소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감신대학교 이정배 교수님이 이제 그 논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그 노동신학의 이론적 고찰, 노동의 신학적 이해. 거의 이 논문이 이제 거의 제가 보기엔 번역 노트에 가까운데, 이 논문의 많은 부분이 이 책, 이제
볼프가 박사 논문을 책으로 출간을 해요. 조금 다듬어서. 그 책이 이제 먼저 번역되기 전에 그 자신의 논문에 이제 번역 노트 형식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압축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볼프의 박사 논문 박사 논문은 원 제목은 이제 요거 그대로 원제가 노동의 미래의 노동인데, 원래 제목은 이제 독일어로는 쭈쿤프트 데어 아르바이트 데어 쭈쿤프트라는 말이 미래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의 쭈쿤프트 데어 아르바이트, 노동의 미래, 그리고 아르바이트 데어 쭈쿤프트, 그러니까 이제 미래의 노동. 요 제목 그대로 이제 책을 냈고, 그 책이 이제 번역이 됩니다. 박사 논문을 책으로 낸 독일어 첫 번째 저작이 이 책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논문과 번역 노트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 책을 통해서 3번에 걸쳐 소개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두 번째 책을 영어로 발표를 해요.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미국에 뭐 처음에 예일에 바로 있었나? 플로 신학교 뭐 이런 데 있다. 이제 지금 예일대에 있는데, 어쨌든 미국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면서 영어로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영어로 쓴 두 번째 책이 이 박사 논문에서 더 연장선상에서 이 박사 논문의 내용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전제로 하면서도 현대의 노동 문제를 다루는, 이제 이건 거의 노동 사상사에 가까운 책인데, 좀 더 이제 연장해서 현대의 노동 문제와 자신의 이제 성경론적 노동 신학을 좀 더 이제 포괄적으로 전개한 영어책을 발표하는데, 그 책이 바로 이제 성령 안에서의 일이라는 책이고, 그게 91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책이 이 첫 번째 책이 이게 원저가 1988년 책이거든요. 그리고 이 책이 원저가 91년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88년에 나왔지만 93년에 한국에 번역이 돼요. 5년 만에 번역이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책인 이 책, 91년에 영어로 출판한 이 책은 19년이 걸려서 2019년에 한국에 번역돼요. 19년이 맞나요? 29년이죠. 29년이 걸려서 1991년에 나온 책이 2019년에 나왔다는 얘기면은 그쵸, 19년에 걸쳐서 19년 정도 된 거 맞죠? 근데 2019년에 이제 번역이 되었으니까 굉장히, 아니고 29년 맞죠? 30년에 가까운 책이죠. 예. 그러니까 맞네요. 30년에 28년? 29년 만에 이 책이 번역됐어요. 처음에 저도 이게 뭐지 하면서 봤다가 이거 내가 아는 그 91년 책인데 하면서 이게 왜 갑자기 30년 만에 번역이 되었지? 좀 처음에 당황했죠. 좋은 책이긴 한데 이제 지금 30년 만에 이 책이 번역되다니 하면서 좀 흥미로웠던, 그래서 이제 영어로 좀 살펴봤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다시 이제 한국어판으로 좀 살펴보면서 이 책을 이제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2019년에 소개된 책이지만 사실 영어권에는 90년대 초에 이미 소개된 책이다. 그런 걸 이제 좀 감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진작에 한국에 소개되었어야 할 책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30년이 지나서 최신의 노동신학의 책으로 이제 소개가 된 것인데, 어쨌든 2019년에 소개된 일과 성령에서, 이 책에서 볼프는 이른바 성령론적 일의 신학, 여기서 볼프는 독일어로는 이 노동이란 단어가 아르바이트란 단어, 우리가 이제 알바한다 할 때 그 아르바이트인데, 아르바이트가 이제 일도 되고 노동도 됩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일과 노동이 약간 구별이 돼요. 일하면 그냥 포괄적인 의미의 월크고, 노동하면 뭐죠? 노동은 레이버죠. 그 LABOR로 쓰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U를 붙여서 LABOUR로 쓰기도 하고, 뭐 LABOR이나 LABOUR, 영국하고 미국에 약간 다르게 하지만 그 같은 말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임금 노동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고용돼서 일하는 노동이라는 말을 쓸 때는 월크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월크, 좀 더 좁은 의미로 쓸 때 노동이라는 말을 쓰고, 레이버라는 말을 쓰고, 우리가 포괄적으로 일한다, 그냥 우리가 그냥 집에서 일한다, 집안일 한다 하는 말까지 포함할 때는 월크라는 말을 쓰죠. 한국에도 그 말이 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일한다 하지만 노동한다 이러면 난 노동자다 이렇게 버리면 조금 더 고용되어 있다라는 어떤 의미가 또 강해지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볼프는 여기서 의도적으로 일이라는 말을 써요. 계속. 근데 그 일이라는 말 안에 당연히 이제 레이버도 포함시키고, 또한 레이버가 아닌 또 다른 일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그냥 일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이 책의 장점이지만 또 제가 보기엔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하고, 여기서 이제 신학이 일, 곧 노동의 문제를 근데 왔다 갔다 해요. 일이라는 말을 쓰지만 결국 또 초점을 두는 건 현대의 이 고용노동, 임금노동을 또 주로 다루거든요. 그렇지만 유급노동, 임금노동, 뭐 고용노동 다 같은 말입니다. 고용돼서 일을 하면 다 고용노동, 임금노동, 레이버고, 우리가 집에서 내 개인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잖아. 내 개인적으로 취미생활을 위한 일을 볼프도 그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집안일을 할 수도 있고, 가사일, 어떤 교육
조직적인 일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집에 뭐 취미생활로 내가 집을 수리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런 거 외에도 우리가 뭐 교회를 다니거나 또는 뭐 사회 활동을 하거나 이런 데도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자기가 관련돼 있는 단체나 조직 속에서. 근데 그게 돈 받고 하는 일은 아닐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의 일까지도 다 포함하는 의미의 일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뭐 골프도 당연히 그런 일 전체를 다루려고 이 책을 쓰진 않았겠죠. 결국 우리가 문제가 되는 일이라고 할 때 내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사회적 고통을 동반하고 막 이렇게 사회화 시킬 수는 없잖아요. 각자가 집에서 하는, 물론 여성의 가사노동 같은 건 사회적 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별 구조 하에서 이것이 이제 여성에게 이제 전유되는 어떤 전담되는 노동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노동할 때는 나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노동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우리가 주로 이제 법률적 고용 관계 안에서 임금 문제라든가 뭐 고용 형태 문제라든가 고용 기간이나 고용 조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전부 다 우리가 사회적 노동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니까 당연히 골프도 그런 노동을 염두에 두고 이제 다루는데, 그렇지만 신학자로서 그런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서 일이라는 이제 제목을 설정하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일을 말하다가도 결국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일은 노동입니다. 임금 노동인데 초점은 임금 노동에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일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해요. 그런 임금 노동을 지칭할 때도. 그게 골프가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일종의 고용과 일의 경계를 해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일종의 이제 어떤 그 고용 노동으로 환원되지 않는 일의 신학을 제기하고 싶어 했던 거. 그게 이제 은사로서의, 우리가 신학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은사로서의 일이라는 어떤 그 관점. 근데 이제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쨌든 그것이 칼같이 이게 엄격하게 구분돼서 작동하는데, 왜냐면 내가 하는 일은, 우리가 그냥 하는 일은 언제나 보상을 바라게 되나, 이 일이면 내가 얼마를 받는다라는 게 바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노동과 일이라는 경계가 현대인들에게는 명확히 작동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고용돼서 하는 일은 보상을 받고 임금을 받는 일인데 비해서 임금을 안 받고 하는 많은 자발적인 무료 노동은 당연히 뭔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면 봉사나 헌신이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문제가 되죠. 이걸 나한테 보상도 안 해주고 나한테 이런 공짜로 일을 시키면 이제 난 착취당하는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고, 현대인들에게는 임금 노동이 중심인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임금 노동과 일의 구별이 우리는 감각적으로 명확해요. 우리는 대부분 임금 노동을 주로 수행하면서 격가대로 다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볼프가 그 구별을 좀 해체하면서 교란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 사람이 어쨌든 2019년에 소개된 일과 성령에서 이른바 성령론적 일의 신학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여기서 신학이 일, 곧 노동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합니다. 인간의 일이 갖는 중요성은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수단을 인간에게 제공한다는 차원을 넘어선다. 이걸 흔히 이제 생계 필연적 노동이라고 해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는 이상, 태어날 때부터 뭐 자산을 많이 유산 받아가지고 우리가 뭐 건물을 갖고 있는 어릴 때부터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우린 다 대학을 나오면 아니면 대학 다니기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든 자기가 학비를 벌기 위해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다 해봤잖아요. 우리 뭐 여기 있는 분들 저를 포함해 다 우리 일 안 하고 살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대부분 다 우리가 성인 되기 전에 이미 일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고, 어쨌든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이제 생계 필연적 노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볼프는 노동의 의미는 단순히 생계 필연적 활동으로서의 노동의 의미를 넘어선다, 인간에게. 이게 이제 신학자적인 관점이죠.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것을 통해 살아갈 뿐만 아니라 넓게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이 곧 나를 규정하잖아요. 그건 이제 안녕하세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으면 뭐 저의 취미가 무엇이고 저의 성격이 무엇이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뭘 얘기해? 바로 뭐 하시는 분이세요? 누구세요? 이러면 바로 자기가 학생이면 학교에 소속돼 있다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직업이 있으면 바로 직업이 얘기되죠. 그 얘기는 직업이 곧 나를 규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괄호치고 거기에다가 뭐 성격, 착함, 잘생김 이런 거 막 안 쓰잖아요. 누구 프로필에 바로 쓰는 게 소속, 직분이잖아요. 학생이면 학생이라고 쓰지만, 학생도 대부분의 대학생도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그 전공을 쓰는 이유가 그걸 전제로 하여 앞으로 그런 일을 할 거라는 걸 이제 미리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학생식이라는 건 결국은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하기 위한 훈련 기간에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공을 물어볼 때 우리는 대충 이제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다 아는 거고, 이게 이제 더 내려가서 이제 고등학교까지도 이미 그 실업계가 아니고 요즘은 특수 무슨 뭐라고 하죠? 실업계가 아니라 요즘은 전문고라고 하나? 전문계 고등학교라고 하나? 그런 걸 다니고 있다 그러면 벌써 우리는 알죠. 이 사람이 뭘 하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직업이 우리를 규정한다라는 거.
무엇을 하느냐가 나를 규정한다는 거. 내가 어떻게 생겼든가, 내 성격이 어떻던가,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부차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현대에서 노동이 얼마나 중심적이라는 건 바로 그런 데서 개인의 삶에서 얼마나 노동이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이제 직업이라든가 이런 생계 필연적 활동을 통해서 바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흔히 지금 살아가는 사회를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거 1차적으로 내 생계가 유지되고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직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현대사회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노동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취미나 나의 어떤 여가 활동이나 내가 좋아하는 특기가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직업이, 내가 하는 일이 곧 나를 규정하고 내 개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노동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대다수는 그런 의미에서 노동하는 사람이죠. 그걸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호모 라보란스라고 불렀어요. 노동하는 인간. 현대 인간은 곧 노동하는 인간이다. 그게 중요한 규정입니다. 정치적 인간이라든가 사회적 동물이 아니라 현대 인간은 노동하는 동물, 노동하는 인간이다. 우리는 노동하는 인간. 죽을 때가 거의 20살 때부터 한 65세, 70세 때까지 우리는 평생 일을 하잖아요, 대부분.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은 결국 일을 준비하는 기간과 일을 하는 기간과 그 일에 대한 어떤 보상과 어떤 그 일을 통한 성과를 통해서 노후를 누리는 삶으로 나눠진다는 면에서 결국 우리 삶 전체는 노동하는 인간으로 우리는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어떻게 일하는지 고려하지 않은 채 인간론적으로 우리를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점을 누구든 부인하기 어렵다. 뭐 볼프도 마찬가지, 볼프 서구 사람이든 뭐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뭐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반복할 이유가 없죠. 일은 인간 개인과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 둘 다의 생존과 안녕을 위해 필수적이며 개인과 사회의 정체성에 영향을 끼친다. 어떤 직업군이 그 사회의 산업 구조에서 다수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경제력이나 그 사회의 경제 구조가 결정돼요. 우리가 농업 기반 사회에서 어디로 이동해왔죠? 박정희 시대를 거치면서 산업 기반 사회로, 농업사회에서 전환해서 농업 인구가 축소되고 줄어들고 어디로? 대공장이 들어서고 한국 사회가 소위 말하는 산업 기반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왔잖아요. 중화공업 육성하고 1970년대. 그 전에 60년대까지 한국 사회는 농업 기반 사회였어요. 인구의 대다수가 농업에 기반하고 살았고 산업의 많은 부분이, 경제의 많은 부분을 농업이 차지하던 사회에서 산업이 차지하는. 그리고 지금은 또 산업 사회라고 안 해요. 무슨 사회라고 부르죠? 지금은 탈산업 사회 또는 서비스 사회라고 부르잖아요. 또는 정보화 사회. 이제 그 산업 기반 그 물질적 그 재화, 이런 이제 공산품을 생산하는, 이게 뭐 경공업이든 중공업이든 간에 이런 공산품을 생산하는 사회에서 서비스가 더 많은 그 경제에 영향을 차지하는, 또는 정보재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사회, 그 이제 탈산업 사회 또는 정보화 사회라고 부르는데, 이 또 한번 넘어가죠. 그래서 1차, 2차, 3차라고 불러요. 1차 산업 1차 농업이나 어업 경제, 2차 산업 경제, 3차 탈산업 사회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자본주의가 그 자본주의 어떤 발전의 주류가 이제 자본주의를 견인하는 어떤 주류가 바뀌어 왔는데, 한국 사회 경제 구조도 그렇게 바뀌어 왔죠. 그런 면에서 그 개인이 노동을 하는 것과 그 노동하는 개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또는 그런 어떤 일을 하는 그 경제 부문이 다수를 차지하는가에 따라 그 사회의 또 성격이 결정된다는 면에서 노동은 개인의 삶에서도 중요하지만 한 사회 전체 그 경제 공동체로서의 어떤, 또는 정치 공동체로서의 국가 또는 사회 자체를 규정하잖아요. 우리가 도시들, 한국의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뭐 대구라든가 이런 거 얘기할 때 바로 떠올리는 건 그 사회, 그 도시의 주류 산업 기반이 뭔가 바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란 대구라는 도시는 보통 제가 자랄 때까지만 해도 섬유 도시였거든요. 섬유 산업이 기반인 도시. 그리고 지금은 뭐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서울은 이제 모든 게 다 있는 도시고, 뭐 우리가 울산 하면 바로 떠올리는 게 이제 중공업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수원하면 바로 떠올리는 게 이 첨단 그 전자 산업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도시도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한 도시의 삶 자체도 결국은 경제, 산업, 노동 여기에서부터 비롯된다. 이와 같이 일은 인간의 개인적 삶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인간 역사의 기초다. 언제나 그것이 농업이 중심이었든 산업이 중심이었든 간에 인간 사회는 노동을 기반으로 해왔어요. 물론 이제 전 근대 사회는 노동보다 다른 일들이 더 중요한 어떤 사회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기본적으로 이 노동이 없이, 누군가 노동을 하지 않고는, 이 노동을 통해서 물질적 재화, 부가 생산되지 않고는 사회가 재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 자기 대에서 다 써버리면 그 사회는 끝나버리니까 계속 이어가려면 그 물질적 잉여를 남겨야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경제 구조가 만들어져야 이제 사회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역사적인 의미에서도 인간 사회는 노동 사회라고 보통 부릅니다. 노동을 기반으로 해왔다 그런 면에서 물론 이제 우리는 탈노동 사회를 꿈꾸죠. 더 이상 노동에 기반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또는 이제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말하는 AI와 또는 뭐 로봇이 우리의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여 우리는 놀 수 있고 걔네들이 노동하는 사회, 그 블레이드 런너 같은 세계를 꿈꾸는 건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쨌든 우리는 노동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컨대 볼프는 인간의 일이 인간의 삶에서 갖는 본질적 중요성으로 인해 더 나아가 1990년대 초반 당시의 맥락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정보사회의 일의 위기에 응답해야 할 책임으로 인해 정보사회에서 이제 일의 위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생산 과정에서 노동이 이제 점점 축소되는, 제가 자라면서 겪었던 뭐 많은 것들 중에 이제 은행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CD기라는 게 거의 없었던 시절에 이제 점점 더 직원은 축소되고 CD기 또 뭐 지하철역 같은 데도 이제 무인 지하철역이 등장하게 되고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갔겠어요? 뭐 어디 다른 사무실로 갔겠어요? 아니죠. 네, 많은 부분 인원 감축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뭐 우리 사회에서는 IMF가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됐죠. 고용 구조조정 또는 뭐 정리해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산업 기반 자체가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또 이 신자유주의와 맥을 같이 하는 정보사회로 전환되면서 많은 부분의 산업 구조조정이 일어나거든요. 영국에서도 1970년대 말에 그게 있었죠. 탄광 같은 산업들은 이제 사양 산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다른 산업 기반 구조로 이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영국 탄광 노조와 대처 정부가 격렬하게 충돌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은 대중문화를 통해 표현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발전을 전개가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 사람도 90년대 초반에 어떤 세계가 겪고 있는 그런 정보화 사회의 물결 속에서 일의 변화들을, 일의 구조의 변화와 개인의 삶의 변화에 대한 신학적 응답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자기가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의 세계를 평가하고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안내할 암묵적인 윤리 원칙을 제시한다. 이렇게 이제 막 사회가 변동되고 혼란스럽고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그런 포도주의적 산업사회의 기반이 이제 무너지고 바뀌고 있는 시대 속에서 당연히 한 사회를 지탱해왔던 어떤 노동윤리 같은 것들이 이제 무너지고 새로운 노동윤리가 등장하는 이 시기에 신학은 또 신학 나름대로의 응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또는 플랫폼 노동이 대세가 되는 이런 사회 속에서 당연히 이제 또 신학이 응답을 모색해야 되고, 최근에 우리 연구소에서 초대했던 그 영등포 산업선교회도 몇십 년 만에 다시 이제 오랜만에 그 산업 노동 훈련생을 배출했잖아요. 그 자체가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떤 산업의 기반, 노동의 어떤 구조가 변동되는 속에서 또 새로운 어떤 산업 선교를 모색해야 한다라는, 노동 선교를 모색해야 한다는 아마 필요성을 직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프가 이 책을 쓸 때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 2020년대 초반 또 역시 그런 어떤 노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볼프는 굉장히 이제 교정의 의도를 가지고 기존의 이 기독교 신학에 있어 왔던 노동 신학을 강하게 수정하려는, 교정하려는 어떤 야심을 드러내요. 자기 앞에 있었던 노동 신학은 뭔가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야심 있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전통적인 개신교 노동 사상을 대체하는 작업이에요. 작수해요. 루터, 칼뱅, 당연히 이제 개신교에서는 루터, 칼뱅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사람들도 실제로 노동윤리의 어떤 틀을 제공한 사람들이라 이들로부터 시작되는 그것을 이제 바꾸려고 하고, 또 서구 사상 일반에서 대표적인 노동 이론가는 두 명이거든요. 고전 정치 경제학을 대표하는 애덤 스미스와 고전 정치 경제학 비판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어떤 현대 정치 경제학의 길을 열었던 마르크스. 이 두 사람의 이제 노동 이해를 또 비판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일의 신학을 새롭게 이제 전개하는데, 루터나 칼뱅의 전통, 개신교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이 사람이 이제 특히 이제 바울의 성령론에 기초해서 바울의 카리스마적, 은사적 노동신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1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고,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녹화 때는 2부, 이 사람의 본격적인 성령론적 노동신학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사람이 이해하는 일, 이 사람이 일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마르크스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제가 소개하고 좀 비판적으로 좀 검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 후반부에서 신학을 제공하기 전에 먼저 2부부터 신학이 나와요. 1부는 신학이 없어요. 1부는 그냥 일에 대한 자기 자신의 규정, 형식적 규정을 제공하고 이론적 규정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1부 2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애덤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일 이해를 살펴봐요. 그래서 2부까지 기다려야 돼요, 신학이 나오려면. 그래서 1부는 신학이 아닌 그냥 어떤 인문학자로서 자기가 물론 이제 신학적 관점이 이제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겠지만 일에 대한 개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일이 뭔지 좀 알고 싶은 분들은 일부를 살펴봐도 노동이 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죠. 제가 공부해온 전통에서 볼 때 마르크스를 이렇게 해석하는 건 문제가 있고 노동을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낡았고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일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그래서 전 신학적인 신학 이전 단계에서 노동에 관한 일반론을 전개를 합니다. 우리는 일의 신학이 지향하는 목표는 인간의 일의 변화를 해석하고 평가하고 촉진하는 것이라는 말을 이 사람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독교적인 관점은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 성서적 관점에서 일이 뭐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일의 신학이 지향하는 목표는 1차적으로는 일의 변화를 해석하고 평가하고 촉진하는 거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계 자체의 일의 변화를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기획의 착성이 해석에 앞서면 신학이 2차적으로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일, 어떤 영어로 하면 더 워크가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일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에 고유한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세계 자체에 일반적인 일이 있고 신학이 거기에 대한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입장이죠. 중세적인 그런 건 아니에요. 현대신학이에요. 현대신학은 무슨 기독교인만이 생각하는 그런 일, 기독교인만이 하는 일, 그런 일을 따로 규정해놓고 그것만 다루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전체의 일을 다루고 분석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적인 거기에 대한 비평이나 해석을 도입하는 거죠. 저는 그게 신학의 기본적인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신학이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규정을 하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되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하면서 신학적 비평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주류적인 사회의 논쟁에서 전제를 채택했다는 첫 번째 증거는 일에 대한 서두의 정의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 도대체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일은, 이 사람에게 일은 도구적 활동이에요. 우리말에는, 이 한글판에는 수단적 활동으로 돼 있는데 좀 더 일반적인 말은 도구적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도구적 활동이라는 게 뭘까요? 수단적 활동 또는 도구적 활동. 도구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을 위해 동원되는 수단으로서 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일에 대한 이해는 수단적 활동이에요. 저는 거기까지 동의해요. 기본적으로 일은 기본적으로 수단적 활동입니다. 근데 그 수단적 활동의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생각이 다른데, 어쨌든 이분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일이란 일하는 개인이나 그들과 공생하는 존재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산물 또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을 1차 목표로 삼는 정직하고 목적이 있으며 지정된 방법으로 행해지는 사회활동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잖아요. 합법적으로 하는 일 아니잖아요. 사회적으로 인정된 일 아니잖아요. 남 몰래 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게 합법이 뭔가 사회적으로 관행이 돼버리면 그건 진짜 그 사회는 이제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지만,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범죄적 활동들은 일로 노동으로 간주하지 않잖아요. 그걸 위한 무슨 법적 보장이 작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뭐 신분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직업에 마피아입니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건 직업이 아니죠,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일은 어떤 공생하는 존재들, 우리와 살아가는 나와 이웃의 어떤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산물, 이런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1차 목표로 삼는, 그리고 거기에 조금, 여기까지는 보통 형식적 규정이에요. 노동에 대한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면 그게 노동이라고, 보통 임금 노동은 다 대부분 그걸 하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조금 더 윤리적인 규정을 합니다. 정직해야 하고, 그것이 어떤 좀 더 고차적인 목적이 있어야 된다. 뭐 사회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것들이 생산됨으로 인해서 세계가 풍요로워지는 거니까, 재화라든가 서비스가 생산되면서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또한 지정된 방법으로, 그러니까 음성화된 방법이라든가 개인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 산업이 존재하는, 직업군이 존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걸 1차 목표로 삼는 그런 어떤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사회적인 활동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 자체가 목적인 경우, 일 그 자체가 목적인 경우, 그 활동 자체에 필요하는 별개로 그냥 필요가 없어요. 그 일이 그냥 나 자신에게 만족만 있는 일이라면 그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걸 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죠? 그냥 여가죠. 취미 활동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가와 노동을 명확히 구별합니다. 노동은, 이 사람이 볼 때 노동은 내 안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바깥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노동의 생산물이 나를, 물론 2차적으로 나에게도 어떤 만족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은 일이 될 수 없다고 봐요. 다른 세계를 향해서, 나와 이웃을 향해서 공적으로 쓰일 수 있는, 이제 마르크스적 관점에서는 사용 가치가 있는,
또 더 나아가서 교환 가치가 있는 타인의 생산물과 교환이 가능.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저번에 얘기했듯이 시장에서 판매 가능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드라이하게 그냥 아주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제가 드라이하기보다는 나이브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좀 이제 해석을 하자면 그렇고, 그 활동 자체에 필요한 별개로 일하는 개인의 필요 충족을 위해 또한 그 사람도 그걸 통해서 또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심리적 만족이 아니라 그 일을 함으로써 자기가 생계가 유지돼야 된다는 면에서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생계 유지와 관계없이 그냥 나 개인의 어떤 취미나 취향 만족을 위해서 일이 이루어질 경우 그건 우리는 일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 노동이라고 하지 않죠. 자, 이 정의는 일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적 활동이라는 주장으로 요약되며, 이러한 정의는 그 활동 외부에 있는 어떤 목표를 이루는 수단으로서 노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유쾌한 활동을 포함은 할 수 있지만, 그런 어떤 2차적인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주 1차적인 노동의 정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앞에 말한 도구적 조건이 없어지고 그냥 나의 만족이 노동을 규정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게 다 노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2차적으로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꼭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내 심리적 만족이 없다 하더라도 그게 일이 아닌 건 아니에요. 많은 경우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에 만족을 못하지만 그래도 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있을 수 있죠? 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이런 일을?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만족을 못하는 상태의 일. 그런 노동을 일컫는 말이 있잖아요. 소외된 노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을 하기는 해. 그래서 돈은 벌어. 생계는 유지가 돼요. 근데 딱히 삶의 만족은 없어요. 그런 거 이제 그런 노동으로부터 내가 소외되어 있다는 노동. 나와 거리가 있는 노동이라. 근데 많은 경우 현대인들은 이런 소외된 노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좋아지려면 당연히 이제 이 1차적인 목적과 2차적인 목적이 합치되면 이제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죠. 직업 만족도가 이제 있는 직업을 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들어서 내가 때려치우고 만다 하지만 다음날 출근하게 되는, 이걸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 얘기나 1차적인 목적은, 노동의 1차적인 어떤 정의는 충족하지만 2차적 정의는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렇지만 2차적 정의가 주된 조건은 아니다. 1차적 정의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을 여가와 구별해주는 본질적인 특징은 외적 혹은 내적 강제성이 아니라 수단성이다. 도구성이다. 그 일이 도구적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무언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바깥의 무언가를 만족시키고 충족하는 그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일이라 불리는 활동은 그 활동 외부에 있는 어떤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다. 그 사람의 1차 목표가 수리하는 활동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고장난 물건의 수리라는 문제 해결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의 취미는 일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필요에 따라서 내가 그냥 수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그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언제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경우에는 일이 아니고,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해야만 나의 어떤 삶이 유지가 되거나 또는 변화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강제로서 주어질 때 그 일은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안일도 그렇다는, 지금 이 사람은 이제 임금노동과 집안일을 지금 섞고 있는 건데, 집안일이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만약에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다.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안 고치던가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고쳐도 그만, 안 고쳐도 그만인 경우는 그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고쳐야만 하면 그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도 가사일이라고 할지라도, 가사노동, 집안에서 하는 가사노동이라 할지라도 임금을 받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노동으로 보는 이유는 이게 그 일의 필요 충족이 그 일이 수단이 되기 때문에. 왜? 보일러 안 고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얼어 죽으니까.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2차적인 그 외부의 목적 달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집에서 굳이 집에 꽃꽂이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안 해도 당장 죽는 게 아닌 경우에는 안 해도 그만이지만 해야 돼,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이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가와 일을 이제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합니다. 일과 취미의 구분은 활동의 어떤 객관적인 형태가 아니라 그 활동의 주관적 평가나 그 활동의 다른 것에 있지 않고 그 의도의 목적이 있다.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그 일 자체를 달성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일을 넘어선 어떤 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일과 취미 또는 일과 여가를 구별하게 됩니다. 볼프는 자기가 말하는 게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일의 어떤 도구성, 수단성을 계속 이야기함으로써 일이 목적이 되지 않는 삶에 관한 어떤 가능성에 대한 밑밥을 깔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이제 형식적 규정을 하면서 우리가 일이 목적이 된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은 철저하게 도구적 역할로. 비슷한 어떤 그 어법이 느껴지지 않아요? 지난주 하비콕스 이야기와. 하비콕스도 시장이 뭐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돼야 된다. 인간 삶에 봉사하는 수단이 돼야 된다. 이분도 노동이 인간 삶에 봉사하는 어떤 수단이고 도구여야지, 그 노동 그 자체가 지금 현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서 일이 은사가 돼야 한다라는, 은사라는 어떤 개념을 이제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이제 일종의 밑밥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볼프가 근데 이제 볼프라는 사람은 어쨌든 현대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안에서 어쨌든 이 노동의 문제들을 다뤄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시장 경제와 그다음에 이제 정책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큰 축 안에서 이 노동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쟁점이 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시장과 계획이라고 하는 거, 시장의 어떤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도 존중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무조건 방임 형태로 놔둬서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장과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이 시장의 어떤 자율성과, 이 사람이 이제 크로아티아가 원래 어떤 나라냐면 공산권에 속했던 나라잖아요. 공산권에 있다가 이제 1989년, 90년에 이제 소위 말하는 동구권 붕괴와 함께 이 자유주의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넘어오게 되는 국가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았던 사람은, 근데 이제 유학을 독일로 왔잖아요. 독일에서 또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쪽 세계를 이제 넘나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어떤 한계와 또한 그때 당시에 현실 공산주의,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한계를 같이 본 거예요.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시장의 자율성이 이제 굉장히 억압돼 있죠. 국가 통제가 강하니까, 국가 개입이 강하고. 근데 거기서 또 시장의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경제가 활력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시장의 자율성도 공정해야 되고. 근데 또 자본주의에 와 보니까 또 너무 이 자유방임적인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국가 개입. 근데 이걸 사실 충족시키는 게 서구 복지국가, 서구 사회민주주의 국가, 독일 같은 강한 이 개입 국가들이었는데, 뭐 어쨌든 그걸 이제 양자의 대안, 절충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절충적 대안으로 보고. 그래서 절대적 시장 이데올로기에 대항해서 중앙계획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정당성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노동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노동이 시장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분배돼야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정해서 넌 이걸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노동이 분배되면 안 된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노동이 그렇게 무조건 시장에 의해서 자율적으로만 분배돼도 안 되고 국가가 어느 정도 노동 정책을 가지고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갈 경우 인간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이지만 시장성이 없어서 또 사라져버린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아니면 일종의 어떤 공공적인 어떤 노동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 민영화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성직이라든가 뭐 우리가 많은 이야기하는 이제 우리가 공공적인 어떤 산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들 많잖아요. 뭐 국가기관 산업이라든가 어떤 공무원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공적으로 공급돼야 할 노동들이 많잖아요. 전기라든가 뭐 기차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많은 이제 사회 기관의 어떤 기관 산업의 근본이 되는 이런 일들이 민영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국가 개입도 필요하다라는, 민주적 통제도 필요하다라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노동 문제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 사람이 시장에 대해서 근본적인 비판을 하진 않아요. 그냥 이제 시장은 기본적으로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시장이 너무 자율적으로만 가지 않는 선에서 국가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1장에서 쭉 전개가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노동의 위기로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왜 이런 책을 썼느냐? 그냥 이 세계, 노동 세계가 아무 문제 없이 굴러가고 있었다면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쓰지 않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볼 때는 91년대, 일단 그 전에 이제 이 사람은, 볼프는 노동 세계가 어떻게 변화돼야 하는지, 아까 제가 설명한 그 그대로 노동 세계를 세 개의 어떤 노동이 기반이 되는 노동사회가 크게 이제 세 단계를 거쳐 왔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한 농경시대, 두 번째 산업시대, 지금 그리고 이제 90년대 초반에 새롭게 열리고 있었던 정보화 서비스의 시대, 정보화 사회.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정보사회로의 이행은 인간이 하는 일의 각 기본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기에 가능했다. 농업, 제조업, 정보처리.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정보사회,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서 정보사회로 이행해왔다고 보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노동하는 인간의 형상이 바뀌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농경사회에서는 그 일과 일하는 사람의 관계에서 1차적으로 굉장히 노동자가 중요했죠. 농부의 어떤 역할과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토지라고 하는 어떤 이 자원이 굉장히 이제 결정적인 토지의 비옥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노동하는 행위의 이 노동 과정, 쌀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주체는 노동자였어요. 뭐 땅이 지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막 땅이 노동자를 끌고 가는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물론 이제 기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비옥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건 중요했지만, 어쨌든 그 농산물 생산 과정에서 농사하는 사람의 어떤 그 주도적인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공업 사회, 산업 사회, 수공업 사회를 거쳐서, 장인 중심의 수공업 사회를 거쳐서 대기업, 대기업이라고 하면 안 되죠. 대공장, 산업체제로 넘어가게 되면 노동자의 위상이 좀 바뀌어요. 농사에서는 그 농사꾼 자신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는 그 수공업 시스템에서도 이 장인의 역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노동 역량이. 근데 대공업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그 역량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도주의 시스템, 찰리 채플린이 묘사했던 그 모던 타임즈에서 묘사했던 거기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대공업 시스템에서 노동자의 역할은 사실은 이제 주도권은 이 생산 과정 그 자체로 넘어가요. 기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인간은 그 기계의 어떤 관리자나 조종자, 감독자 역할 정도로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노동 자체가 이제 생산 과정에서 주도적인 위치에서 주변부적인 위치로 밀려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누구를 갖다 끼워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걸 이제 노동에서 탈숙련이라고 부르는데, 숙련공보다 이 숙련이 없어도 며칠만 교육받고 하루만 교육받고도, 아니 그냥 몇 시간 교육받고도 바로 투입이 가능한 이런 일자리들로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볼 때 노동의 변화에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산업 기반의 농경에서 수공업 사회를 거쳐서 이 대규모 대기업, 이 대공장 산업 체제로 전환해서 노동자의 역할이, 노동하는 사람의 어떤 그 존재의 위상 자체가 변화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자동 생산, 처음에 이제 장인은 자기가 다 만드는 거죠. 생산 과정 완전히 통제하는 사람이죠. 완전 숙련된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기계 조작자로 그냥 기계를 조작하는 정도. 그 기계의 원리나 이런 것들 다 몰라도 돼요. 자기가 작동하는 그 역할만, 기능만 잘 수행하면 되지, 그 기계 전체, 자기가 맡은 그 부분만 잘하면 되지, 그 기계 전체를 다 이해할 필요가 없어져요. 근데 장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장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마스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재료부터 시작해서 어떤 재료가 좋고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 전체 공정을 설계할 수 있고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인데 비해서, 이 대공장 시스템에서 이제 노동자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만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포드주의 테일러 시스템이라고 흔히 부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컨베이어 벨트 그 자체 작동, 그 질서 자체가 중요해지죠. 그래서 이제 자동 생산의 도입으로 나중에 하면 이제 기계 관리자로 노동자가 변형되는 것은, 나중에 하면 이제 조정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기계 부품에 컨베이어 벨트 앞에 앉아서 자기 일을 할 것도 없어요. 기계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에서는 그냥 키 켜고 끄고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만 확인만 하면 되는 사람이 돼버려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 이렇게 가면 이제 그 마지막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처음에는 모든 걸 장악하고 다 통제하는 노동자여서,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나중에는 이제 거대한 생산 시스템에서 한 부분을 맡는 노동자로, 나중에 가면 막스가 얘기한 대로 자동 재생산 시스템에서 감독 역할만 하다가 나중에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노동자의 존재가 마지막에는, 나중에 가면 그 감독도 필요 없겠죠. 지금 필요 없잖아요. 감독은 이제 우리보다 더 정확하고 잠도 자지 않고 쉬지도 않아도 되고 오차도 없고 모든 걸 볼 수 있는 컴퓨터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이런 것들이 알아서 24시간 동안 돌아가잖아요. 누가 인터넷 선을 앞에서 지켜보면서 밤새도록 관리하고 있나요? 전기 선을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미 자동 제어 장치를 통해서 이미 스스로가 다 통제하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스스로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비행기 산업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무인 항공기가 등장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드론이라고 하는 물건 자체가 일종의 그 예비 단계예요. 그 작은 물건으로 드론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가면 큰 비행기도 결국은, 실제로 전투기 가운데는 무인 전투기가 이미 등장하고 있고 무인 비행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행기 안에서 물론 이제 뭐 위급 상황이나 이런 데서 그 숙련된 파일럿의 어떤 역량이 중요하긴 하지만, 대체로 많은 경우 이제 빅데이터가 축적되면 축적돼서 수많은 오차와 정보들 이런 것들을 계산할 가능한 빅데이터가 축적되고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되면 사실 그 자리에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감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그 일종의 변수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여기에서 적합한 절차나 대응이 무엇인지를 계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더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시대로 가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결국은 이 이야기의 끝은 뭐가 있느냐, 인간이 없는 인간 없는 생산의 시대.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많은 책들, 뭐 제가 이제 박사 논문 쓸 때 이제 주로 참조했던, 그러나 이제 인용은 많이 안 했지만 뭐 제2기계의 시대라든가 기계와의 공존 이런 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책들도 좀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사실 노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래학적이고 유토피아적이고 굉장히 좀 기술 결정론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거스를 수 없는 인공지능의 발전이라는 거를 저도 공부하다가 놀랬거든요. 와, 이 정도까지 갔구나. 인공지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그것이 자율적인 추론 능력인데, 자율적인 추론의 단계까지 왔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최근에 가장 우리에게 충격을 줬던 인공지능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알파고 사건이 있었잖아요.
알파고도 벌써 몇 년 전 얘기예요. 벌써 5년 전 얘기예요. 5년 전.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시나요? 지금 인공지능이? 알파고는 이미 폐기됐고 바둑 안 하는 이유는 인간에게 더 이상 상처를 안 주기 위해서요. 5년 전에 알파고가 4대1로 이겼잖아요. 5대1로 이겼나? 지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5년 동안 인간이 바둑 실력을 향상하는 것과 한 달 사이에 걔가 기보를 해석하고 읽어내고 이걸 학습해서 진화하는 속도가 한 달 사이에 한 달이 뭐야. 그 바둑 두는 과정에서 이미 이세돌을 이겨버렸잖아요. 걔한테는 이세돌과의 바둑이 한 판이 이세돌이 30년, 40년 동안 익혀왔던 그 바둑을 한 번에 흡수하는 계기였거든요. 그런 거 한 번 할 때마다 한 30년이 앞서 이렇게 발전을 해버리는 건데, 지금 바둑 두면 바둑을 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의 이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발전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5년이 지났는데 지금 상용화가 안 되고 그런 빅 이벤트가 없어서 지금 어느 정도 발전했을지 우리가 감히 지금 예측도 못할 정도로 가고 있어요. 물론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현실로 체감 안 되고 있지, 어마어마한 그 구글의 그 이제 그 딥마인드였나? 그 프로젝트는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지금 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계로까지 가고 있는 것들을 한편으로는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어요. 현실은 굉장히 여전히 우리가 산업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저기 한편의 기술적 발전은 이미 상당 부분 발전해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세 단계로 왔고, 결국은 이제 처음에는 아주 숙련된 장인이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기계 관리자로, 기계 감독자로. 90년대 초반 아직 그 정도 이야기밖에 못했어요. 기계 감독자. 근데 지금 2020년대는 기계 감독자도 없어요. 무인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사람이 없는 시스템. 이 사람은 아직 인공지능도 몰랐을 때고, 빅데이터도 모를 때고, 로봇도 모를 때고, CPS도 모르고, 뭐 사물 인터넷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를 때거든요.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 아시나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수많은 여기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이 다 인터넷을 받아낼 수 있는, 이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사물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그런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인간은 별로 안 중요해요. 사실 인간도 그 중에 한 도구죠. 스마트폰이나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전자장비들이 사실 이제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그 일종의 뭐라고 할까, 허브 역할을 하는 거니까. 지금 세계 자체가 거의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계까지 보지 못한 단계에서 벌써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의 맥락에서 90년대 초반의 맥락에서 노동사회의 위기를 크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주로 이루어지는 아동노동. 유럽 선진 사회에서는 아동노동 거의 사라졌죠. 우리나라도 아동노동은 거의 없죠. 고등학생들 아르바이트는 뭐 저도 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아동이라고 하면 이제 고등학생은 아니잖아요. 보통 한 초등학생이 노동하는 경우를 찾기는 어렵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있으면 난리 나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다루고 막 큰일 나죠. 막 그랬다가는 이제 막 다 눈물로 호소하고 막 우리가 잘못했다 막 이러고 미안해 막 이러고 그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사회가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발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직 이제 우리 이런 말씀을 안 드리면 제3세계라고 부르는 영역에서는 여전히 많은 아동들이 노동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아동 노동, 그 다음에 대량 실업. 90년대 초반에 벌써 시작된 대량 실업 사태. 지금은 뭐 이게 이제 실업률로 표현이 안 돼서 그렇지, 실업률이란 개념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개념이고, 정확히는 이제 자본에 대한 노동의 수요 감소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자본에게 노동이 필요하냐. 근데 그 자본에게 노동의 수요가 감소할 경우, 필요가 감소할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예요. 우린 그 전에 대량 실업으로, 그러니까 곧바로 실업이 발생하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실업이 바로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불안정하고 불안전한 고용이 늘어나요. 그게 이제 오늘날 노동 수요 하락이 표현되는 형식이거든요. 제가 이제 뉴 메디컬 리뷰라는 잡지의 1호에서 썼던 글도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실업률로 보면 별로 실업률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자본에 대한 노동의 수요가 아주 굉장히 높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공식 실업률에서는 최소한 2주 이상 일을 안 해야 한다라는 2주 동안 아무 일도 안 해야 한다는, 그렇다면 사람들 다 죽기 때문에 대체로 그 공식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루 4시간, 5시간씩. 이러면 공식 고용률에 잡히지가 않게 되거든요. 하루 8시간 흔히 말하는 이 일반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지금 아르바이트 가운데 4-5시간 단기 알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2주 안 가고 일주일 딱 뛰고 끝나고 또 이런 알바들이 무진장하게 많아져가지고, 이런 알바들이 이제 과로쳐지기 때문에 실업률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런 것까지 포함시키면 실업률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일이라고 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은 취업률에도 포함 안 되고 실업률에도 포함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회색지대로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근데 사실은 저도 그렇고 우리 연구원들도 사실 우리가 정규 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실업률에 포함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취업률에 포함되지도 않아요. 소득은 발생하니까. 이게 애매한 이런 이 사각지대가 굉장히 커지는 어떤 자본 어떤 그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자본에 대한 노동 수요 감소를 곧바로 대량 실업으로 해서 직결시켜 버리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야기하는 게 이제 뭐 비인간화, 특히 이제 차별의 문제 이런 것들 이제 차별과 비인간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착취, 생태계 위기 이런 현상들에서 일의 위기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뭐 지금도 유효한 문제이기 때문에 살펴보면 의미가 있고요. 이거 자세하게 제가 막 했는데 그냥 하나씩 그냥 한 문장 정도만 인용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측면에서 일의 위기는 곧 일의 신학이 해결책을 제안해야 할 문제들이다. 내가 제안한 일의 신학은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에 관해 책임 있고 창조적인 사고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가능하기도 한 신학적 틀을 제공하기에 의식적으로 개발된 것이다. 첫 번째 이제 세계 많은 지역에서 아동 노동은 예외가 아니라 절실한 필요 때문에 강요받는 규칙이다.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실업에 관해서는 실업에는 극심한 개인적 비용이 따른다. 사람들 대부분은 기본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일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일이란 인간 정체성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들의 사회적 위치를 정해야 한다. 근데 실업이 발생하면 바로 이런 이제 사회적 위치가 이제 흔들리기 때문에 일이 위기다 이런 얘기하고 많은 나라에서 여전히 성평등과 관련해서 진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여전히 직장 내 성차별 당하고 있다. 뭐 그 외에도 인종차별도 있을 수 있고 많죠. 그 다음에 노동자는 또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일자리가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고 학대하는 압제적 구조에 맞서 싸우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 탄압이나 착취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갑질을 당하면서도 저항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지위 때문에 역할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걸 이제 비인간화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와닿고 그냥 갑질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갑질을 직장에서 무수한 갑질과 차별과 뭐 그런 것들을 어떤 걸 당하지만 차별까지 포함하여 또는 비인간적인 경험들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일의 위기의 사회에서 사실 이제 몸에 와닿는 것 중에는 실업이나 이것보다도 갑질 같은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 일의 세계 위기를 얘기할 때 많이 와닿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뭐 착취라든 건 이제 뭐 막스적인 의미로 쓰진 않았지만 착취를 얘기하고 그다음 생태계 위기 좀 앞서 나간 거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생태계 위기에 대한 설명은 결국 언제나 인간이 그들의 일을 통해 자연에 개입하는 지점과 늘 교차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991년 이 맥락에서 이때까지 이 생태계 위기 일에 의한 생태계 위기 얘기할 때는 뭐 온실 효과 그다음에 그 정도 이야기 했었겠죠. 근데 지금 2020년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기후 위기로 인한 어떤 지금 겨울인데도 별로 안 추운 이런 세계를 살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인류세 담론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그런 세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더 몸에 와닿는. 사실 이제 팬데믹 문제가 결국 생태계 위기 문제인 이유는 소위 말하는 인수 공통 질병이잖아요. 동물과 인간이 같이 걸리는 이 병이 발생한 거고, 이건 어떤 생태계의 어떤 문제 교란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먹지 말아야 될 것까지 동물들이 걸리는 병에 인간이 같이 걸리고 있다라는 얘기는 인간에 의해서 뭔가 이 생태계 질서에 어떤 큰 파괴가 이루어졌고 문제가 교란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 팬데믹이 발생한 걸 봐요. 그러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도 결국 사스 계열의 병이잖아요. 이 사스 계열이라는 게 처음에 예전에 메르스는 낙타에게서 왔다. 지금 우리는 우한, 박쥐 이런 얘기 하는데 정확한 그 원인은 못 찾고 있지만 어쨌든 인수 공통 질병이라는 건 확실하고, 그런 의미에서 생태계의 문제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인간의 먹거리 구조와 어떤 산업 구조가 사회 생태계를 교란하면서 사실 파고들면서 어떤 발생한 문제로 코로나 팬데믹을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과 생태계 위기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기후 위기나 생태계 위기 이야기 담론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걸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생태계 위기 할 때는 너무 먼 얘기고 계급이 더 중요하지, 또는 혐오나 차별이 중요하고 지금 소수자 문제 이런 게 중요하지, 생태계 위기는 너무 큰 문제잖아요. 너무 크고 이건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나 혼자 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인류 전체가 다 지금 짊어져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되게 한가한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되게 그런 일갈들 있잖아요. 생태 정치 담론이 어떤 페미니즘 이슈나 계급 이슈와 결합되지 않으면 그냥 중산층들의 정원 가꾸기 담론에 불과하다, 이런 한가한 노름이다, 이런 비판도 있었지만 팬데믹 이후로는 이제 그런 말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한편으로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공통의 문제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람이 이제 그 1991년에 이런 책을 쓸 때 굉장히 이제 선구자적인 면모가 있죠. 생태계 위기 문제, 아까 얘기한 갑질 문제, 이걸 이제 비인간화라는 거창한 표현을 썼지만 비인간화라고 얘기하기보다 그냥 갑질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혐오, 차별 문제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는 거고, 우리가 한국 2021년 이 맥락에서 여전히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도 사실 그런 문제가 이 노동사회하고도 뗄 수 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동의 위기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 대부분 지금 이 시대에도 타당한 이야기들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배울 지점이 있고 경청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해요. 이 사람은 이 위기가 발생한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이런 5가지 위기, 아동노동, 대량실업, 직장 내 차별, 그리고 비인간화, 차별보다 더 심오한 의미의 비인간화, 아까 제가 갑질이라고 얘기했던, 그리고 착취, 그러니까 이제 착취라기보다는 불평등에 가까운 얘기이긴 한데,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보다 일하지 않고 돈이 돈을 버는 이 세계 속에서 일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은 부를 1대 99의 사회에서 일종의 이제 99%보다 인구 규모로 99%에 달하는 사람보다 1%에 속하는 사람이 부가 더 많은 사회. 이건 이제 뭔가 이건 진짜 즉자적으로도 뭔가 이상한 세계잖아요. 우리가 흔히 불공정, 불공평하고 불평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감각, 이것도 굉장히 일의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일종의 박탈감을 주잖아요. 막 그런 거 보지 않아요. 막 이렇게 뭐 연예인 뭐 누구 그 사람들도 노력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연예인 개인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93년생이 있나요 여기? 93년생 없죠. 네, 비슷한 또래죠. 93년생 93년생 아이유가 걸어다니는 1인 기업이잖아요. 1년에 뭐 100억을 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너무 커서 감도 안 오죠. 이게 나하고 체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같은 또래인데 어떤 누구는 100억을 벌어요. 이미 평생 쓸 돈을 다 벌어놨어요. 이미 자기 건물도 갖고 있고,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수많은 사람들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인을 폄하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개인이 그렇게 압도적인 돈을 굳이 다 쓰지도 않을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예인만이 아니라 뭐 이건희도 마찬가지였고, 이건희가 그 돈 뭐 1000분의 1이라도 쓰고 갔을까요? 쓰지도 못하고 갔죠. 그런 어떤 세계가 일종의 노동하는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이지만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10조 원이 넘는 돈을 그냥 혼자 개인 일가가 소유하면서 그 돈을 쓰지도 않아. 무슨 사회와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다 쓰지도 못해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정당화되고, 또 한편에서는 한 달 100만 원도 못 받아서 삶이 막 생존이 흔들리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뭐 고귀하거나 무슨 뭐 신분이 높아서 이런 세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런 세계, 이런 문제들 막 어떤 극대화된 불평등, 어떤 사람, 피케티 같은 사람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이 불평등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러니까 일에서 노동에서 버는 걸로는 자본의 소득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피케티 공식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얘기하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를 이미 압도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노동 안 해도 돈이 돈을 버는 이 세계에서 노동하는 사람들보다 돈이 돈을 버는 이 속도가 너무 빨라졌기 때문에 이 불평등이 커졌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세습 자본주의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안 해도 돈만, 기본 자산만 갖고 있으면 그 자산이 계속 스스로 불어나서 노동하는 사람보다 훨씬 부유한 삶으로.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사람은 다 노동보다는 뭘 하게 되겠어요? 자산에 몰빵을 하는 거죠. 누구 하나 다 전부 다 목 좋은데 어디 건물 없나, 땅 없나, 어떻게든 그걸 벌어서 장만해서, 또는 이제 그것마저도 없는 청년들은 뭐에 올인했나요? 다 코인에 올인했잖아요. 코인에. 그러니까 우리 뭐 자산이 없으니까, 물려받은 것도 없으니까 코인에 열광했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 연구소에서도 그걸 웹진으로 한번, 웹진이었나요? 우리 뭘로 했었죠? 저기 클럽하우스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어떤 랜달 컬린스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인구의 대다수가 노동이 아닌 이런 불로소득 또는 이런 금융소득에 올인하는 세계가 오면 그게 바로 인류 종말의 전 단계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저는 굉장히 정말 뛰어난 종말론적 신학적 통찰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신학의 종말론이 무슨 예수님이 언제 올 거냐 막 이런 얘기 할 거 없고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민중신학을 하는 사람 또는 사회인류학을 하는 사람 관점에서는 저한테 종말은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옵니까? 난 모르겠고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 표징이 뭐냐, 나에게
세메이아, 시대의 징후가 뭐냐? 신약 성경의 용어로 하자면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시대의 징조를 알려주셔서 했을 때 예수님이 시대의 징조를 들려주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들려줬던 시대의 징조는 어떤 이적이라든가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그런 이적을 찾을 것 없고 허경영 같은 사람이 돈을 버는 세계, 그리고 또 한편으로 많은 청년들이 노동보다 코인에 몰두하는 세계, 그리고 뭐 이 젊은 어린 학생들이, 어린 친구들이 휴거 이런 말을 쓰는, 휴먼시아 거지 이런 말을 쓴다잖아요. 그 주공 아파트 살면 거지라고 부르는 뭐 이런. 그리고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도 뭐 몇 동은 그 주공이고 몇 동은 뭐 일반인 경우에 차별이 발생하고, 또 최근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파트 단지 바깥에 사는 애들이 아파트 단지 놀이터 했다고 뭐 와가지고 어른이, 그 아파트 단지 사는 어른이 뭐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뭐라고 했죠? 도둑질 했다 그랬나? 너 도둑놈이라고. 왜 남의, 그러니까 이 단지 중심으로 사회가 구성되는, 단지 바깥을 나갈 일이 없어요. 단지 안에 다 있거든요. 그 천안 같은데 제가 갔을 때 되게 놀랐거든요. 천안에 무슨 말을 쓰더라고. 거기는 아파트 단지란 말을 안 쓰고 엄청나게 큰 그 삼성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더라? 게이트라고 그러더라. 아니었는데 그 단지를 넘어선 뭔가 더 큰 단위를 써요. 하나의 미국식으로 약간 뭐라고 했더라. 아무튼 내가 기억 너무 인상적이어서 기억에 남았었는데, 하여튼 그런 세계, 그 세계 바깥을, 그 이제 게이티드 소사이어티라고 흔히 이제 사회학자들이 명명하는 닫힌 사회, 바깥을 볼 이유가 없어요.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깥과 교류할 일도 없고, 그 안에 학교 다 있고, 병원 다 있고, 학원 다 있고, 커뮤니티 다 있고, 종교시설 다 있고, 스포츠 다 있고, 친구 다 거기 있고, 거기서 살아서 거기서 그것만으로 다 재생산 가능하고, 바깥 세계를 이제 만날 일이 없게 되는. 한국 사회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계기가 딱 하나 있죠. 그 바깥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군대죠, 군대. 군대도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 이미 그 전에 이제 자기가 갈 때를 결정해서 가게 되면 그럴 일도 거의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이 계층 사다리가 작동하지 않는 닫힌 사회로 가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정치인들이라든가 법관이라든가 경영자라든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어떤 공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자기 세계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 노동에 관심 많은 사람들 있으니까 노동법을 전공한 판사가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법을 몰라. 왜냐면 노동자의 처지도 모르고 노동자 계급 출신도 아니고, 완전히 이제 법 체계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 체계 자체가 자본가 중심에 유리하게 구조화 되어 있는데, 그렇게 체득한 분들이 대부분 이제 법관이 되고 결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노사 분쟁에서 노동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세계.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정치인 얘기할 때 지금 한국 사회도 막 약간 그런 식으로 구도가 지금 짜져 있잖아요. 노동자 출신, 서민 출신 후보와 금수저 출신 후보 간에 막 그 여당에서 막 그런 사진도 올렸잖아요. 소년공 막 흑백 사진과 또래 뭐 이렇게 약간 뭐였나 이런 그 나비 넥타이하고 어릴 때 아주 잘 자란 그 둘을 대조하면서. 근데 그게 저는 기본적으로 반경험주의자이긴 하지만, 경험을 모든 것으로 정당화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또 한편으로 무경험주의도 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노동의 경험이란 건 중요합니다. 노동 세계.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5가지 관점에서 일의 세계를 이야기하지만, 이 책임,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야기할 때 조금 저는 이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볼프에게. 이 5가지 위기에 대해서 설명한 건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굉장히 이제 유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분은 일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을 3가지로 얘기합니다. 개인적 수준, 구조적 수준, 기술적 수준.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 수준을 부인하진 않아요. 사회 구조적 수준에 책임이 있다, 사회에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일의 위기, 노동의 위기가 발생한 거. 근데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요. 그리고 기술에게도 책임을 물어요. 근데 기술은 사실은 개인과 구조의 어떤 영향하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기술을 약간 중립적으로 바라보고, 기술은 일단 뭐 책임의 소재를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2가지로 압축돼요. 개인이냐 구조냐. 사회학의 가장 오래된, 사회학의 전부죠 사실은. 개인이냐 구조냐, 행위냐 구조냐. 사회의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 결정하는 것은 개인이냐 아니면 구조냐, 이건데, 이 사람은 어디에 큰 무게를 둘까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에 더 무게를 둬요. 개인의 도덕적 책임. 그러니까 일의 세계가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개인들로 환원시켜요. 자본가와 노동자, 고용주들도 문제가 있지만 노동자들도 문제가 있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 노동자들도 태업하는 사람들 많고 불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신학자로서 일종의 모든 사람을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라는 어떤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는 어떤 관점이 있잖아요. 신학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우리가 다
한 인간이다 결국. 맞는 말이긴 한데 노동 문제에 이렇게 접근해버리면 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노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사회적 구조 하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노동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 개인의 업보나 행위로 과업으로 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개인의 책임의 문제로 이걸 노동을 자꾸 이제 가져가려는 그런,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노동으로 자꾸 묻지 않고 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그 경계를 해체시키면서 뭉뚱그려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일을 하는 각 개개, 그러니까 노동자는 노동자의 일을 다 하지 못하는 것, 자본가는 자본가의 일을 성실하지 못한 어떤 그 문제들로 이제 환원하면서 일종의 이런 노동의 위기가 발생한 것에는 자본가 책임도 있지만 또한 노동자도 노동자로서 자기 역할을 못한 책임을 묻는. 이게 참 그럴듯한 말이지만 모두가 좋아할 말이죠. 목사나 신학자로서 할 말이긴 하지만 노동 문제를 그렇게 다루게 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노동이 다른 행위들하고 다르다고 보는데, 노동이라고 하는 건 행위이지만 이 사람 노동 자꾸 행위로 보려고 하는데, 노동은 행위이지만 노동은 그 자체로 구조거든요. 구조기 때문에 노동을 이렇게 개인의 행위 문제로, 행위의 어떤 책임, 개인에게 원인이 있는 책임 문제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마름질, 평면화 시켜버리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노동은 우리가 노동 행위다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어떤 행위라고 활동이라고 생각하지만, 활동이라는 명을 달고 있지만 노동은 그 자체로 구조적인 조건 속에 있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할 경우에 굉장히 이제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일단 1강은 첫 번째 시간은 제가 딱 1시간 정도 했는데, 여기까지 일단 이 사람이 일을 그래서 제가 결론을 좀 읽어 드릴게요. 일의 위기의 다양한 측면은 그 뿌리를 상당 부분 관계자들의 개인적 태도 및 행동에 두고 있다. 이게 참, 사회이론가들이라면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이런 얘기 쉽게 안 해요. 예를 들어 고위 경영진과 정부 관료의 부패가 그것이다. 그러니까 고위 경영진과 정부 관료들이 비도덕적이고 어떤 경영자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재용 비판할 때 하듯이 그리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러한 부패가 사람들의 빈곤화에 크게 일조하는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격심하다. 그러니까 후진국일수록 부패가 만연해가지고 부정부패, 소위 말하는 정치권과 경제권이 결탁해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이 큰 거다. 그러니까 구조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개인들의 어떤 도덕적 문제라든가 정치의식의 어떤 미성숙함 또는 경영자로서의 책임의식, 부도덕함 이런 데서 원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진들의 일의 위기를 만드는 또 다른 방식은 특별히 취약한 노동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일의 위기에 일조하는 개인의 문제는 근데 피고용인들에게도 존재한다. 노동자들에게도 일의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 책임이 있어요. 자, 일의 위기를 초래하는 어떤 원인은 경제생활의 구조에 깊이 뿌리내고 있다. 문제는 그들이 특정 경제구조 안에서 어떻게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기 쉬운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다. 그래서 구조로 책임을 돌리면 다시금 어떻게 그 구조 하에서 사람들이 행동하는가라는 걸 또 다시 물어야 돼요. 묻는 방식으로 이제 제기를 하는 거죠. 기술 발전이 노동자에게 끼친 영향은 뭐하다, 이렇게 하면서 기술 발전을 이제 약간 도외시하고, 결국은 구조도 아무리 중요하지만 그 구조에 사람들이 취약하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뭘 하느냐, 네가 무슨 선택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구조도 책임 있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개인에게 책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고용인들이 그런 자기가 차별당하고 또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비인가나 갑질, 착취, 아동노동, 필업 이런 세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으니까, 또는 거기에서 대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고용주들의 부정부패나 부도덕함도 문제지만 너희들도 책임이 있는 거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너가 깨어있지 못했어. 너희들의 역할로서 예언자적 역할을 하지 않아서, 또는 용기를 내서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크로아티아 출신이고 일종의 자기가 살아왔던 현존 사회주의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어떤 답답함?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체제에 그냥 순응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근데 몇 년 안 가서 이 책 91년에, 이 책 쓸 때는 이미 이제 동구권이 붕괴하고 있을 때니까, 독일이 90년인가 통일했으니까 사회가 변화했을 때인데, 모르겠어요. 왜 이런 관점을 취하는지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선회를 하자면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싶기는 한데, 노동을 그렇게 파악을 해버리면 결국 이 사람이 말하는 노동은 그냥 개인의 행위로 환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잠깐 쉬었다가 이제 노동을 그렇게 보지 않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동이 개인의 어떤 의식적 행위가 아니라 도구적 활동이든 뭐든 아니든 간에 개인의 의식적으로 개인이 결정해서 하는 그런 행위 차원에서 그런 행위의 차원에서 노동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차원에서 노동을 말하게 될 경우에 노동은 행위적인 요소보다는 구조적인 요소가 더 강한
문제가 될 경우에 그럴 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는 노동자들이 자기가 하는 모든 노동의 주인이고 모든 노동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이런 책임을 이런 식으로 묻는 방식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와 행위의 어떤 이분법도 문제지만 사실은 구조는 거의 결국은 이 사람에게 약간 제가 보기에는 맥거핀에 가깝고 사실은 결국은 그 구조 속에서 넌 뭘 했냐 뭐 이런 식으로 구조가 중요한 건 구조가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너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다 뭐 이런 질문을 어떤 신문을 통해서 결국 하려는 얘기는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 같아요. 그 부분이 저로서는 굉장히 이제 문제적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전개를 해야만 이제 노동에 대한 자기 신앙을 전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동은 각 개인에게 주어진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를 사회가 전체가 받는 건 아니거든요. 개인이 개인 안에서 발견해야 하는 은사. 그러니까 은사 신학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일종의 전제를 까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더 합시다.